명화의 감상과 응용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2주차가 되겠죠. 1차 시 수업에서는 이 미술의 역사를 바꾼 그 화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지난 1주차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명화도 중요하고 감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명화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명화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제 얼굴을 예, 끄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어, 제가 그 저를 끈다는 거를 이 화면을 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다시 이 1차식 미술의 역사를 바꾼 화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의 역사를 바꾼 화가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저는 여기 르네상스 그 시대의 미술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중세 시대에 엄청난 그런 그 기법이라든가 화가들이 그 많은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중세에서도 전기, 중기, 후기가 있어요. 근데 전기는 대부분 이 보통은 뭐 중기 그 중세 초기도 그렇고 요 르네상스 초입도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면 대부분 그림들이 어떤 그림들이 많이 하면 그 하나님을 성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것들이 아직도 기독교 미술들이 아직도 밀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화가들도 보면 대부분 그 성모 마리아에 관계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조금씩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화들이 있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우리가 명화의 감상과 응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흐름 지도를 그린다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임해지면 이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겠구나, 이런 그림들은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요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중세 시대의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쪽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들은 제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뽑은 거는요. 이 전통과 혁신의 그런 그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시대부터. 그래서 이 시대의 그런 그 양식들을 보면 르네상스를 시작을 해서 이런 고딩 양식, 고전주의, 뭐 세속주의, 그 다음에 모뉴멘탈리즘, 인문주의, 이상주의, 원근법주의, 환영주의, 자연주의, 매너리즘. 이제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이런 양식들이 발전하는 것을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17, 18세기에 이제 넘어가면 바로코 로코코 시대에 이런 바로코에 대한 그 미술, 로코코에 대한 미술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별로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흐름들 그 시대에 어떤 그 사회와 어떤 경제와 그 화가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역사의 적인 이 시기적인 것을 보고서 이해를 한다면 더 쉽게 접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그 서양 미술사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원시 미술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스, 로마 미술, 그 다음에 중세 이제 기독교 문화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이때부터 이제 중세 미술에서도 이제 그 중기,
어떻게 초기, 중기, 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초기에서 이제 중기를 넘어갈 때 이런 르네상스 미술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후기, 그 중세시대 후기에는 이렇게 바로코 로코코 미술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식으로 미술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미술은 보통은 우리가 중세 시대에 이 14세기에서 16세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요, 16세기 유럽 전역에 이르렀던 미술 경향입니다. 프랑스어로는 보통 재탄생을 의미하는 르네상스라는 용어는 이 문학, 그 다음에 예술 운동에서 특정한 시대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생, 신중심의 미술에서 벗어나서요, 인간에 대한 자각으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이 15, 16세기 문해 부흥 시기의 미술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 피렌체가 중심으로 해서 이 중세기의 마감과 근대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전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미술사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 바자리라는 사람은 미술가 열전, 그다음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13세기 후반 이후에 이탈리아, 특히 이 토스카나의 미술가들에게 이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잊혀진 미술의 부활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의 부활, 인본주의, 자연의 재발견, 개인의 창조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르네상스 정신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은 무엇보다 이 미술 분야에서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술은 이 과학의 차원이고 자연을 탐구하는 이런 발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미술은 이런 가시적인 세계에 대한 관찰에 바탕을 두고 이런 원근법, 뭐 아니면 수학적 원칙에 따라 실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회화의 창시자인 이 마사치오, 이 사람은 이 인체 해부학을 연구를 했고요. 또 언금법에 의한 이런 객관적인 사실주의를 추구하였습니다. 이 르네상스 미술에 그의 뒤를 이은 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베로키오 이런 사람들은 선과 공간을 이용한 언금법과 해부학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르네상스 미술을 보면 굉장히 그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는 이런 전통의 방식을 조금은 좀 그 깨고 다른 방향으로 추구하는 그런 과학적인 이런 그 미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적인 화가는 보통은 우리가 지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료하고 단순한 구조와 그런 심리적인 통찰이 돋보이는 그의 작품은 이 피렌체, 이 치마부에와 같은 동시대 작가들이 선을 사용한 단조로운 장식과 종교적 이런 위계 질서를 연상시키는 구성 방식에 의존했던가는 조금 구별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에는 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이 보티첼리, 만테냐, 그리고 16세기에는 이 로마, 밀라노, 베네치아 등에서 이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 네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거장들이 보통 35년간 지속되었던 이런 전성기 르네상스 회화 양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네오나르도 다빈치나 아니면 라파엘이나 이 미켈란젤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 미술을 했던 시기입니다. 요 14세기에서 16세기 요 사이에 이런 그 천재적인 화가들이 많이 나왔던 게 이 르네상스 미술입니다. 그만큼 르네상스 미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초기 르네상스 미술,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치마부에 지오토, 안젤리코, 보티첼리, 티치아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치마부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1240년에서 1302년입니다. 아주 초창기 초기에 중세시대 초기에 화가라고 보면 되겠죠. 보통 치마부에라는 사람은 이 소의 머리라는 뜻의 치마부에서는 본명이 아닌 별명이라고 합니다. 치마부에라고 불리게 된 것은 거칠고 오만한 성격 때문에 그렇게 별명이 붙인 거고요. 그 본명은 벤치 비에니 퍼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 가명 같은 이 본명이 아닌 별명이 생겼던 것 같아서 보통은 그 사람 보고 치마부에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중세에 이탈리아 해안을 지배한 이 비잔틴 양식의 최후를 장식한 거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초기 대가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가 이 치마부에입니다. 이 치마부에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거의 그 살았을 때 작품에 관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데다가 그의 그림에 서명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치마부에의 작품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엇갈리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중 확실하게 치마부에의 대표적이라고 알려진 작품 그리고 그의 제자 조토와 이 비교되는 몇 가지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부에는 이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조토 디 본데노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피란체파 화가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은 이런 비잔틴 예술의 전통을 이어받았고요. 우아함, 자연스러움, 현실감 이런 것들이 깃들여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이 산프란치스코 성당에 십자가형이 있고요. 또 묵시록, 성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림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마부에는 이거는 이제 성모자와 네 천사,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가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이 프란체스코 성당입니다. 이 상보 교회에 있는 이 방법은 이 프레스코아의 그 비잔틴 학풍을 남기고 있지만 이런 늠름한 조형 의식과 자상한 이런 인간 감성 추구에서 르네상스의 여명이라고 할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조토에 의해서 실현되는 신회화의 탄생을 예약하면서 피렌체파의 그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프레스코아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당의 규모가 매우 컸고요. 또 이 성당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시대 최고의 화가들이 이런 해반죽을 바른 교회 벽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장면들로 장식하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아시시에서는 다른 화가들도 작업에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 젊은 조토본 디에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토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어느 화가가 어떤 작품을 제작했는지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치마부에가 함께 일했던 젊은 화가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은 확실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이 피렌체 산타크로체 성당에 있는 작품이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예수를 그린 작품인데 입체감 있게 휘어진 그런 예수의 몸이 평면적인 그 십자가와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화부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나 커다란 이 제다나처럼
공식적인 작품을 주문받아 그릴 때에는 이러한 비잔틴 미술의 전통적인 형식을 엄격하게 고수하였으나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정서를 자아내는 새로운 내용을 불어 넣었다고 합니다. 위의 작품은 이 조토의 작품입니다. 선생님인 이 치마부에와 비슷한 구도로 그렸지만 다름이 느껴지죠. 십자가에 매달려 하중이 아래로 쏠리는 모습, 갈비뼈와 음, 복근 부분의 명암과 양감, 그리고 고개 숙인 예술에서 느껴지는 숙연함으로부터 나오는 이 감동이 더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옥자의 그 성모입니다. 이 마에스타 혹은 옥자의 성모라고 불리는 이 장엄한 이 제단화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음, 이 작품은 원래 피사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 재단을 장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811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프랑스로 옮겨졌다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초기 회화의 표본으로 그 중요성을 판정받아서 이 루브르에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본래는 이 마에스타 황제나 최고의 지위의 인물을 존경을 담아서 부를 때 덧붙이는 존칭으로 종교화에서는 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옥자에 앉아 있는 그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많지 않은 이 치마부의 주요 작품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기법적인 면에서도 이런 피렌체의 거장이 보여준 해와 혁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치마부에는 전통적인 이런 비잔틴 문화의 원형을 재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이행, 그래서 르네상스로 이끄는 뛰어난 양감 표현과 보다 현세적이고 인간적인 양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부터 이 주제는 존엄함의 상징이자 관념적인 아이콘이죠. 이 성화상 이런 것들을 즐겨 그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치마부야의 시대에는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그림은 다소 딱딱한 표정의 경직된 인물 표현과 또 중심이 되는 이 마리아와 아기 예술은 다른 인물로보다 훨씬 크게 그렸다는 거죠. 이게 그렸다는 이 점에서 기본적으로 중세풍으로 그려졌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인물 표현인데 유독 이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다른 인물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그려졌다는 거죠. 또한 이런 황금빛의 배경은 천상을 상징하는 무한하고 초자연적인 공간이자 간접적인 중세풍의 배경으로 전통적인 이런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치마부에서는 여기에 특이하게도 인물들과 달리 이 나무 옥자를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판과 이런 발판도 있고요. 이런 팔걸이도 있고 이것들이 특징인 이 옥자는 비스듬하게 단축된 형태로 놓여 있는데요. 이와 같은 구성 덕분에 화면에 깊이가 느껴지고 좌우 대칭으로 늘어진 이 새쌍 지금 이렇게 새쌍이 있죠. 새쌍의 천사들에게서 공감감과 이런 율동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천사들은 섬세하게 장식된 옥자의 기둥에 손을 잡고 일렬로 길게 늘어진 형태로 서 있었고요. 천사들의 몸에 걸친 가볍고 값진 옷감은 성모의 얼굴에 나타나는 부드럽고 평온한 감정을 부각시킵니다. 옥자 위의 성모는 움직임 없이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구름진 망토를 걸치고 있습니다. 어두운 색조와 밝은 색조, 투명한 색조와 불투명한 색조 이런 것들의 균형을 이루는 이 색채의 섬세한 배분이 이 화면 속 요소들의 우아한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삼위일체의 성모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런 성모 마리아는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에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마부에의 성모는 3차원적으로 따라서 사실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환하고 그늘진 부분이 있어서 사실적으로 보이고 성모자는 보는 이로 똑바로 응시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옥자를 지탱하고 있는 천사들은 두 중심 인물 뒤로 물러선 것처럼 보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앞쪽의 천사들은 뒤쪽의 천사들보다 더 크게 지금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천사들은 뒤에보다 좀 더 크게 서로 겹쳐서 서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옥자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예언자 4명이 있죠. 지금 여기 이분들이 예언자 4명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그려 넣었는데 이들은 입체적으로 묘사한 이런 조각적 표현 방식은 시대를 훨씬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림에 그려진 건축물의 잠재력을 처음으로 인식했고요. 장소와 입체감을 위해서 배경에 건축물을 도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치마부에가 성삼일체 성모를 그린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 지오토가 옥자의 마리아 똑같은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 지오토가 비교되는 작품인데요. 제자가 스승을 훨씬 넘어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마부에는 선으로 조토는 명암과 면을 위주로 했다는 거죠. 옷의 주름이라든가 천사들의 모습, 얼굴 등 모든 부분에서 차이를 느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조토 디 본데노 지오토 서양 회화의 아버지 종교화를 넘어선 회화혁명의 시작이다. 해서 이 조토 디 본데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부에는 그래서 특별한 그 그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렸지만 이게 진짜지 가짜니 하는 거와 또 사인을 남기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증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조토디 본데노는 이 치마부에가 스승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치마부에의 를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사실은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리아의 조토디 본데노는 이탈리아의 화가 건축가입니다. 피렌체 근교에서 탄생을 했고요. 피렌체에서 당대의 유명한 화가인 이 치마부에에서 미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청구자로 이 비잔틴 양식에서 벗어나 피렌체파를 형성하였습니다. 바도바의 이 스크로베니 그 예배당의 벽화를 그렸습니다. 종전의 이런 비잔틴 미술과 달리 명암을 표시함으로써 인물의 그런 입체감을 표현했습니다. 투시법에 의한 이 공간의 묘사에 성공하였고요. 생기 있는 묘사로 종교 예술의 신경질을 개척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명성은 살아있을 때는 물론 후대에도 친성을 받았다고 하고요. 동시대의 그 사람이 이 단테는 이 치마부의 시대는 갔다. 지금부터는 지오토의 시대다. 그래서 굉장히 지오토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또 수세기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해아 예술의 빛을 던진 사람이라고 아주 높이 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란체스코 성당의 벽화입니다. 이게 그 프란체스코전이고요. 여기에 그 28점 중 일부의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도바의 아레나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이 스크로베니 성당 장식을 맡아서 그리기도 했고요. 이거는 지금 이 스크로베니소 성당입니다. 파도바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3단으로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이 3개 층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3개 층
뭐 1층, 2층, 3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1층, 2층, 3층. 그렇게 해서 이 프레스코화의 그 기법으로 표현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크로베니 예배당 이 프레스코 성당은요, 성모 마리아의 일생, 예수의 일생, 뭐 이런 그 스크로베니의 예배당 이런 그림의 내용과 묘사도 환상적이지만 가장 먼저 이 아름다운 파란색의 눈을 황홀하게 만듭니다. 지오토 이전의 종교화들은 대부분 황깃빛을 그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오토는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자연의 하늘빛, 파란색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예배당 벽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벽화의 이 애도라는 겁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역동적인 성 요한의 팔동작과 이런 전면에 뒤돌아보고 있는 인물들, 그 다음에 배경의 산과 나무들이 각기 다른 인물들의 생생한 표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이 조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토의 그림은 중세의 평면적인 그림과는 다르게 실제감이 나타나도록 했고요. 사실적인 묘사와 감정 표현은 이런 미술의 변화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그 자연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조토는 정면에서 벗어나 측면과 후면을 묘사하는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공간감을 만들어냈기도 했고요. 또 이 단축법, 투시법 이런 명암을 이용해서 이 평면의 입체감을 표현한 인물입니다. 배경에 구체적으로 풍경과 건물들을 그려 넣었고요. 이 그 회화의 배경이란 요소를 최초로 도입한 화가입니다. 대단하죠? 조토는 그런 그 인물의 감정과 역동적인 동작의 표현을 보여줬고요. 이는 이전까지 단순히 사실 기록을 위한 구도였던 회화를 작가의 감정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체로 바꾸어 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프레스코의 그 화학과 템파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의 경배, 이탈리아 파도바의 그 아레나 성당에 그려진 연작입니다. 아레나 성당은 이 조토의 그림이 아레나 성당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림들은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졌습니다. 프레스코는 이 젖은 석회를 바르고 마르기 전에 물에 갠 안료를 석회에 스며들게 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안료가 이 석회 속에 깊이 스며들기 때문에 겉면이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비교적 원형대로 몇천 년 동안은 보존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안료가 이런 석회나 탄산가스의 염기 성분에 반응하여 변하거나 퇴색이 일어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프레스코는 이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14세기에 그런 템페라와 유화가 발명되기 전까지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 템페라는 색상이 보다 선명하고 붓질이 쉬운 장점이 있지만 접착을 위해서 안료에 달걀 노른자 이런 것들을 개어서 사용하므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벗겨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토가 그린 이 동방박사의 경배에서 아기 예수를 아는 이 마리아의 옷은 전통적으로 경건함을 나타내는 파란색입니다. 이 그림은 이 파란색이 조금 남아 있으나 거의 벗겨졌습니다. 프레스코는 벗겨지지 않는 어떻게 된 것일까? 벗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이는 조토가 이것을 프레스코가 아닌
템페라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석회백과 불충분한 접착력으로 그 안료가 거의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템페라는 이 부분만 사용한 이유를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게 다 지금 떨어져 나가고 여기 조금 보이죠? 블루가. 원래는 이 전체가 다 블루였다고 합니다. 조토는 이 하늘의 파란색과 달리 마리아 옷의 파란색을 더욱 선명하고 지금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런 파란색들 있죠. 이것들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프로스코는 이 석고가 마른 후에는 색이 뿌옇고 광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옷 부분에만 템페라를 사용해서 광택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프레스코는 뭐고 템페라는 뭘까 그 얘기입니다. 프레스코는 이탈리아에서 나온 낱말로 르네상스와 바로코 시대에 많이 그려진 벽화입니다. 그래서 석회, 석고 등 많은 석회백의 건조가 채그 덜 마른 이 벽면에 이런 물감으로 체화하는 방법입니다. 약간 번지기도 하겠죠. 템페라는 해화에서 안료를 이겨서 화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착제를 섞는 것을 템페라라고 하고요. 그 혼합물 중 이 고착제 이것들을 템페라라고 했습니다. 달걀을 비롯해서 악교나 아라비아, 고무, 수지, 기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달걀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고착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 프레스코가 14세기에 이르러 넓게 보급되고 그와 구별하기 위해서 고착제를 사용하는 화법이라든가 그리고 그 화법에 의한 회화를 템페라라고 부르기 이렇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6세기 이후에는 이 유체와 유화, 회화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자 유체와 회화에 주로 달걀을 사용한 종래의 화법은 모두 템페라라고 했습니다. 이 조토의 작품은 인물의 크기는 같으나 폭의 그림으로서 원근을 뒀고요. 빈 공간을 옥자로 채워서 옥자에 대한 마리아와 예수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명암이 나타나는 색채 표현과 유연한 선 표현이 원근 느낌을 배가시킵니다. 이 작품에서 조토가 보여주는 원근법은 최초의 원근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쪽은 비슷한 시기의 삽하고 아래쪽은 조토가 그린 템퍼랍니다. 악교나 달걀 노른자를 가지고 안료를 녹여서 만든 불투명한 이 물감으로 그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눈에 보기에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다른 그림에 비해서 조토의 그림은 훨씬 실감나고 부드러운 묘사를 부여하기 있습니다. 이전의 중세 그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조토는 이 사실적인 기법은 당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그의 이름은 세상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토는 그 존재 자체가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페알의 영광은 이들보다 200년 앞서서 조토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조토와 그의 친구 단테의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본격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 르네상스가 곧 다른 유럽 지역으로 전해졌고 그것은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중세의 종말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토와 같은 위대한 미술가들의 역사가 곧 미술사가 되었고요. 조토로부터 시작된 미술가의 명성은 그들에게 정당한 위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인간 중심의 역사를 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다의 배신입니다. 지오토 유다의 배신인데 이 파도바 스크로베니 예배당입니다.
여기에는 이 예배당, 배신감, 당혹함, 연민 이런 감정이 묘하게 뒤섞인 예수의 표정이 생생하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당시까지 결코 이 그려진 적이 없는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인데요. 그 스승을 팔아먹은 그 악의 화신 처럼 보이고 미련하고 욕심 가득한 얼굴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바로 그분의 모습인데 어리석은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꾸지람, 연민, 엄격감 이런 것들의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심리 상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주변에는 횃불을 지키는 병사들 그리고 창과 칼, 그 다음에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로마의 군사들입니다. 14세기를 전후해서 활동했던 이 조토는 서양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화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서 전개되는 내용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진짜 실제 일어나는 사건처럼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더 이 장면이 굉장히 심리 상태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최전성기를 보인 이 프레스코화의 이 석화의 모래를 섞어서 발라 채색하는 회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1차시 수업은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